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사연 마켓입니다. 이곳에서는 삶의 희로애락과 통쾌한 반전을 담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정말이지 한 편의 인생 드라마 같아요. 결혼 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요, 남편이 저를 회사 동료 앞에서 망신 주던 날, 제가 건넨 사직서에 남편이 무릎 꿇었습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0대 후반의 여성 가명으로 미경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경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제가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서 제 삶을 꾸려가고 있는 58세 여성이에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1980년대 말,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된 신입이었죠. 남편은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선배였어요. 이름은 재훈이라고 할게요. 재훈 씨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첫인상이 참 따뜻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아서 말할 때마다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죠.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재훈 씨가 웃으면서 괜찮아 미경 씨. 나중에 커피 한 잔 사면 되지 라며 넘겨줬어요.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연애는 1년쯤 했어요. 재훈 씨는 다정했어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한강변을 걷거나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으며 미경아, 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해 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대학도 못 가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누군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큰 위로였거든요. 1990년 제가 29세 되던 해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죠. 재훈 씨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평범한 노동자셨기에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결혼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에 방 2칸짜리 전셋집을 얻었고 저는 격리 일을 계속했어요. 재훈 씨는 영업팀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일을 위해 도시락을 싸줬고 퇴근 후엔 같이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미경아,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라며 웃던 재훈 씨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평생 이렇게 조용히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 5년째쯤이었어요. 재훈 씨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죠. 그때가 1990년대 중반, 저희 나이 30대 중반을 넘길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재훈 씨는 점점 바빠졌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죠.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남자가 커리어를 쌓으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집을 지켰어요. 하지만 재훈 씨는 점점 변했어요. 집에 오면 미경아,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해? 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고민하다가 야근 힘들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며 달래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재훈 씨가 툭 내뱉은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너는 회사에서 그냥 격리나 하니까 내 스트레스를 모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10년 넘게 그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게를 꾸려왔는데 재훈 씨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림을 했죠. 명절이면 시댁에 내려가 음식을 만들고 남편 회사에서 필요하면 자료 정리도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저를 더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었어요. 저희는 40대가 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근교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공동 명의였죠. 저는 여전히 격리로 일했고 재훈 씨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훈 씨 태도가 더 심해졌어요. 집에 오면 저를 하인처럼 대했어요. 미경아, 물 좀 가져와. 이거 빨래 안 했어? 같은 말투가 일상이 됐죠. 저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가? 하며 참았어요. 아이가 없어서인지 재훈 씨는 저를 가족이라기보단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반면 회사에서 저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격리 일을 하면서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관리했고 세무감사 때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덕분에 회사 실적이 좋아졌어요. 사장님은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2010년대 초 제가 50세를 넘기면서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격리 부서가 커지면서 팀장 자리가 생겼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미경 씨 팀장 맡아줄 수 있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나이도 있고 재훈 씨가 뭐라고 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미경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저는 격리팀장이 됐어요. 재훈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 팀장, 그 나이에 무슨 팀장이야. 그냥 편하게 있다가 퇴직이나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저는 팀장으로서 업무를 새롭게 정리했어요. 오래된 회계 문제를 하나씩 파헤치며 시스템을 개선했고 사장님께 직접 보고도 올렸어요. 몇 달 만에 격리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팀으로 평가받았어요. 동료들도 미경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저를 인정해줬죠. 그러나 집에서 제 위치는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재훈 씨는 제가 팀장이 된 후에도 너 잘난 척 좀 그만해 라며 빈정거렸어요. 그러던 2018년 여름 재훈 씨가 부장 승진 1주년을 기념한다며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찜갈비, 잡채, 나물, 전까지 손님 10명을 대접하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손님들이 도착하자 재훈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얘는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회사에서 좀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더니 큰 소리로 웃었어요. 동료들도 따라 웃더군요. 한 명이 부장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시면 좋죠 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재훈 씨가 대답했어요.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래 키워줬겠어?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망신 주다니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거지?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난 후 재훈 씨는 소파에 늘어져 TV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회사에 나가서 제 자리를 돌아봤어요. 격리팀장으로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재훈 씨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저는 이혼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50대 후반에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집은 공동 명의였고 재산도 얽혀 있었죠. 게다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왔어요. 다른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겠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 회사는 우리 회사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었고 격리부서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어요. 연봉은 재훈 씨보다 2배 가까이 높았죠. 저는 그 제안을 받고 고민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 하나?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해서 상담했어요.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회사도 옮기고 싶은데. 변호사는 미경 씨,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기여도를 따져서 할 수 있어요. 아파트 절반 이상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새 직장으로 옮기면 더 유리해질 거예요. 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는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회사에 제출하기 전 재훈 씨에게 먼저 보여주기로 했죠.
그러던 중 재훈 씨가 또 집들이를 하자고 했어요. 이번엔 팀장 승진을 축하한다며 동료들을 불렀죠. 저는 또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오자 재훈 씨가 또 그 짓을 시작했어요. 얘는 격리 좀 하다 팀장 된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동료 중 한 명이 그래도 팀장님 실력 좋다고 소문났던데요? 라고 하자 재훈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거지.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몇 주 전부터 작성해둔 거였죠. 저는 거실로 나가서 재훈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재훈 씨가 뭐야 바빠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직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나 회사 그만둘게. 이건 사직서야. 재훈 씨가 웃으며 사직서를 봤어요. 뭐야 진짜로? 너 그만두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더니 동료들한테 봐, 내가 말했지. 얘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라며 떠들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나 새 직장 구했어. 다음 달부터 거기서 일 시작해. 연봉이 당신보다 높아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훈 씨 얼굴이 굳더니 뭐?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내일 변호사 만나서 정리할게. 동료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 재훈 씨가 제게 달려와 소리쳤어요. 너 미쳤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혼이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날 사람으로 안 봤던 게 잘못이야. 회사에서 날 망신 주고 집에서 날 무시한 게 잘못이야. 그날 밤 재훈 씨는 계속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미경아, 농담이지?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어요. 25년 동안 쌓인 모욕과 무시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재훈 씨, 나 이제 지쳤어.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했지? 그럼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재훈 씨는 당황한 얼굴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었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새벽까지 재훈 씨가 문 앞에서 미경아, 제발 문 열어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 변호사 친구인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는 대학도 못 간 저를 늘 응원해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죠. 은주야, 나 이혼하려고 도와줄 수 있어?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경아, 드디어 결심했구나.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어요. 은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그날 점심시간에 은주 사무실로 갔어요. 은주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차분히 말했어요. 미경아, 재훈 씨가 최근 몇 년간 소득이 불안정했던 데다 결혼 생활 동안 네가 가게에 더 많이 기여했어. 아파트는 공동 명의지만 기여도를 따지면 절반 이상은 네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새 직장 연봉도 높으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야. 저는 은주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주야, 회사도 그만두려고 새 직장 제안 받은 건 알아? 은주는 웃으며 알아. 그 중견기업 얘기지. 연봉도 세후 1억 넘는다며? 잘했어 미경아. 이혼하고 새 출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은주는 이혼 서류 초안을 준비하며 재훈 씨가 협조 안 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도 걱정 마. 내가 다 대비할게. 라고 다독여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사직서는 간단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들고 사장님께 갔어요.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사직서를 내밀자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미경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팀장 자리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사장님, 새 직장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요.
사장님은 한참 저를 보시더니 미경 씨, 아쉽지만 응원할게요. 새 직장에서 더 잘 될 거예요. 라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재훈 씨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따뜻함을 사장님께 받은 기분이었죠. 재훈 씨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미경아, 사직서 진짜야? 너 뭐 하려는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말했잖아. 새 직장 간다고. 이혼 서류도 곧 보낼게. 재훈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너 진짜 나 버리려고?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버린 건 당신이야. 25년 동안 날 사람으로 안 본 것도 당신이고. 재훈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은주가 준비한 이혼 서류 초안을 받았어요. 서류에는 재산 분할 요구사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는 결혼 기간 동안 제가 월급의 70% 이상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썼기 때문에 제가 60% 이상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은주는 재훈 씨가 협조하면 조정으로 끝날 거야. 안 하면 소송 가야겠지만 우리가 증거 많아서 이길 가능성 높아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재훈 씨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죠. 재훈 씨, 이거 읽어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었어. 재훈 씨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이혼 진짜로 하겠다고? 아파트까지 뺏으려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뺏는 게 아니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매달 대출 갚아온 거. 재훈 씨는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너 이거 후회할 거야. 내가 협조 안 하면 어쩔 건데.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보자. 그날 밤 재훈 씨는 집을 나갔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마시러 간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야, 재훈 씨가 서류 던지고 나갔어. 소송 가야 할까? 은주는 걱정 마. 저쪽이 저항하면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갈 거야. 너 재산 내역 정리한 거 다 보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후 25년 동안의 통장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월급까지 다 준비해뒀거든요. 은주는 그거면 충분해. 재훈 씨가 버티면 법원에서 망신당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재훈 씨와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죠. 어떤 이는 미경 팀장님이 새 직장 간다던데 연봉 엄청 높다던데 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부장님이랑 무슨 일 있나 봐. 집에서 싸웠나? 라고 수군거렸어요. 재훈 씨는 점점 회사에서 고립됐어요. 원래 그는 영업팀에서 호탕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저를 망신 주던 모습이 동료들 사이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저를 잘 아는 격리팀 동료들이 제 편을 들었어요. 후배인 수진이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팀장님, 부장님이 회사에서 팀장님 험담하는 거 다 들었어요. 우리 다 팀장님 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나 곧 회사 떠나니까 걱정 마.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재훈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졌고 팀장 회의에서도 실수투성이로 눈총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재훈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자 저는 은주와 함께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은주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위자료는 재훈 씨가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을 근거로 5천만 원을 요구했죠. 은주는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 분할은 확실히 우리가 유리해 라고 말했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방대했어요. 25년간의 통장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재훈 씨의 불안정한 소득 내역까지. 저는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 결혼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재훈 씨가 그걸 얼마나 몰랐었는지요. 첫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재훈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나왔어요. 법원에서 그는 여전히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왜 아파트를 줘야 해?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분히 말했어요. 재훈 씨, 대출 상환 내역 봤지? 내가 매달 80% 이상 갚았어. 당신 월급은 술값이랑 골프 치는데 다 썼잖아. 재훈 씨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정관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재훈 씨, 증거가 명확하니 협조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재훈 씨는 끝까지 버텼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훈 씨는 회사에서도 점점 무너졌어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 새 직장에 입사했어요. 새 직장은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이었고 저는 격리부서 책임자로 일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새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새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첫 프로젝트부터 제 실력을 인정해줘 줬어요. 연봉도 재훈 씨보다 높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로움이 달랐어요. 더 이상 재훈 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반면 재훈 씨는 회사에서 점점 밀려났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가 영업팀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거래처와의 계약이 몇 개 깨졌다고 했어요. 동료들도 그를 멀리했고 팀장 회의에서 사장님께 질책받는 일도 잦아졌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재훈 씨가 제 새 직장 근처 카페로 찾아왔어요. 미경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훈 씨, 당신이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난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 재훈 씨는 눈이 붉어지더니 내가 무릎 꿇을까, 제발,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담담히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25년이 지워지진 않아. 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법원은 제 기여도를 인정해 아파트의 70%의 지분을 제게 주었고 위자료 3천만 원도 받았어요. 재훈 씨는 남은 아파트 지분을 현금으로 보상받았지만 그 돈도 빚 갚는데 다 썼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새 직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은 저축했죠.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는데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재훈 씨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어요. 소문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을 망친 뒤 사장님께 크게 혼나고 권고사직 당했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부장님이 요즘 너무 무너졌어 라며 혀를 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별 감정이 없었어요. 재훈 씨가 저를 망신 주던 그날, 저는 이미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또 승진해서 이제는 부서장 자리에 올랐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요. 가끔 은주와 밥을 먹으면서 그때를 돌아보곤 해요. 미경아, 너 정말 멋지게 살아 라는 은주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응, 이제야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사직서는 제 인생을 바꾼 열쇠였어요. 재훈 씨 앞에서 당당히 사직서를 내밀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저를 찾았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옆에 억지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50대 후반에 그걸 깨달았고 이제야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아파트가 제 명의로 정리된 후 저는 새 직장에서 본격적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 회사는 강남에 자리 잡은 중견기업으로 격리부서 책임자로서 저는 처음부터 큰 책임을 맡았죠. 첫 출근 날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새 동료들이 환영 박수를 쳐줬어요. 부장님이 미경 씨, 우리 회사 격리 혁신을 기대하고 있어요 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서만큼은 나를 증명하자. 새 직장은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제안한 회계 시스템 개선안이 바로 채택됐고 몇 달 만에 부서 전체의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미경 선배라 부르며 따랐고 가끔 점심시간에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세요? 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20년 넘게 장부랑 씨름했더니 눈 감고도 숫자가 보여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 말엔 농담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 속에서 제 삶의 흔적을 찾았고 그 흔적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거니까요. 하지만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어요. 50대 후반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죠. 가끔 밤늦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재훈 씨와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너는 그냥 격리나 하니까 내 스트레스를 모르지 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 때면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책상에 붙여놓은 메모를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경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문장은 은주가 이혼 소송 중에 해준 말이었어요. 그 메모를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냈어요. 새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제 내면도 돌아보게 됐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재훈 씨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재훈 씨가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깎아내렸죠. 하지만 이혼 후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훈 씨가 저를 무시한 건 그의 문제였지 제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동료들과 한강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한강을 따라 걷는데 후배 하나가 선배님 진짜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당당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나도 아직 멀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58세에 누군가에게 멋지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저를 용서했어요. 재훈 씨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 자신을요. 재훈 씨 소식은 가끔 동료들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가 회사에서 잘린 후 한동안 소식이 뜸했죠. 그러다 어느 날 예전 회사 동료인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팀장님, 부장님, 요즘 완전히 망가졌어요. 수진이 말로는 재훈 씨가 권고사직 후 작은 영업 대행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몇 달 만에 쫓겨났다고 했어요. 거래처와의 마찰이 잦았고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더군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부장님한테 연락 온 것 없으신가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없어, 수진아.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재훈 씨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미경아, 나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무시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결국 저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재훈 씨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대답했어요. 재훈 씨,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날 무시하고 당신 스스로를 망친 거야. 재훈 씨는 고개를 숙이더니 나 좀 도와줘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 그가 무릎 꿇던 그 집들이 나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동정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재훈 씨, 이제 각자 살아. 나도 내 길 가고 있으니까.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훈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카페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 후 재훈 씨가 아파트 지분 보상금을 다 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빚을 갚느라 돈이 바닥났고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재훈 씨가 이혼 후에도 동료들에게 미경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제 새 직장까지 퍼질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저는 은주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은주야, 재훈 씨가 자꾸 나쁜 소문 퍼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해?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재훈 씨한테 경고장 보내자. 은주는 곧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경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재훈 씨가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와 증인 진술도 첨부했어요. 은주는 이 정도면 재훈 씨 겁먹을 거야. 소송까지 안 가도 조용해질 거야. 라고 했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후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경아,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잘못했잖아. 저는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훈 씨, 내가 당신 인생 망친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용납 안 해. 그 뒤로 재훈 씨는 더 이상 소문을 내지 않았어요. 은주는 미경아, 잘했어. 이런 건 단호해야 해. 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새 직장에서 2년째 되던 해, 저는 부서장으로 승진했어요. 60이란 나이를 눈앞에 두고 이런 기회를 얻을 줄은 몰랐어요. 승진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미경 부장님 진짜 롤모델이에요. 라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저는 잔을 들며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내 덕분이야. 재훈 씨가 깎아내렸던 그 격리 직원이 이제는 부서장을 이끄는 내가 됐으니까요. 가끔 주말이면 은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은주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예요. 어느 날 은주가 말했어요. 미경아, 너 진짜 행복해 보여. 예전엔 늘 어깨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날아다니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 라고 대답했어요. 은주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퇴직 후엔 작은 회계 사무소를 열어볼까 해요. 30년 넘게 쌓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저처럼 뒤늦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나이 60에 새 꿈을 꾸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니까요. 재훈 씨가 저를 망신 주던 그 집들이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재훈 씨 옆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직서는 제게 자유를 줬어요. 재훈 씨 앞에서 당당히 사직서를 내밀던 순간 저는 비로소 저를 찾았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억지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50대 후반에 그걸 깨달았고 이제야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여러분도 자신을 아끼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부서장으로 승진한 후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60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회사에서 세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30년 넘게 격리 일을 하면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그냥 묻어둘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퇴직 후엔 작은 회계 사무소를 열어서 저처럼 뒤늦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사무소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저는 틈틈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주에게 상담했죠. 은주야, 나 퇴직하면 회계사무소 열어보려고. 어때? 은주는 눈을 반짝이며 미경아,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야. 너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법적 절차나 자금 계획은 내가 도울게. 은주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퇴근 후 시간을 쪼개 회계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자격증과 법적 요건을 공부했어요. 세무사 자격증은 이미 오래전에 따놓은 터라 사무소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됐죠. 사무소 위치도 알아봤어요.
강남은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저는 좀 더 소박한 동네를 원했어요. 결국 서울 근교의 신도시의 작은 사무실을 알아봤죠. 그곳은 젊은 창업자들이 많아서 회계 서비스 수요가 높았어요. 사무실 계약서를 검토하던 날 부동산 중개인이 미경님, 여기 계약하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라며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60세에 새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새 직장에서의 동료들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요. 특히 후배인 지은이가 저를 많이 따랐죠. 지은이는 30대 중반의 싱글맘으로 혼자 딸을 키우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근데 무섭고. 부장님은 어떻게 그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너 자신을 믿어. 너 딸도 있고 너만의 삶도 있잖아.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장님 고마워요. 부장님 덕분에 힘낼게요. 라고 했어요. 그 뒤로 지은이와 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저는 은주를 소개해줬고 지은이는 결국 새 출발을 했어요. 지은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 날 저를 초대했어요. 지은이 딸 예린이가 아줌마, 우리 엄마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더 많이 웃을 거야 라고 대답하며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사무소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랐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는 또 있어요. 작년 연말 회사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부서별로 장기자랑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부서가 댄스 공연을 준비했죠. 저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라며 손살에 쳤지만 후배들이 부장님 우리 다 같이 해요 라며 끌어들였어요. 결국 저도 무대에 올라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췄어요. 동료들이 환호하며 미경 부장님 최고! 라고 외칠 때 저는 정말 20대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송년회 끝나고 동료들이 부장님 내년에도 우리 같이 춤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그래 내년엔 내가 안무 짤게 라고 장난쳤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재훈 씨 소식은 가끔씩 전해 들었어요. 그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한동안 소규모 영업 대행 일을 했지만 거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재훈 씨가 동네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이었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팀장님, 부장님, 요즘 저렇게 지내시나 봐요. 좀 안 됐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잠시 멍했어요. 예전엔 저를 그렇게 당당하게 깔보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 뒤로 재훈 씨가 제게 다시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재훈 씨 목소리가 들렸죠. 잠깐만 얘기하자. 저는 한숨을 쉬며 재훈 씨,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라고 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딱 500만 원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훈 씨,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해? 당신이 날 망신 주던 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재훈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재훈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로는 그가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친척 집에 얹혀 산다고 했어요. 가끔 동네에서 술에 취해 옛날 얘기를 늘어놓는다고 하더군요. 내가 미경만 잘 잡았어도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별 감정이 없었어요. 재훈 씨는 자신의 선택으로 무너졌고 저는 제 선택으로 일어섰으니까요. 올해 초 저는 드디어 회계사무소를 열었어요. 서울 근교 신도시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사무실이었죠. 간판엔 미경 회계사무소라고 간단히 적었어요. 개업 첫날 은주와 지은이 그리고 회사 동료 몇 명이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어요.
은주가 "미경아, 이 간판 보니까 진짜 감동이야. 너 꿈 이뤘네." 라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죠.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라고 말하며 서로를 안았어요. 사무소 첫 고객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였어요. 그들은 세금 신고가 처음이라며 쭈뼛쭈뼛 제 사무실에 들어왔죠. 저는 차근차근 그들의 장부를 검토하며 세금 절감 방법을 알려줬어요. 부부가 "사장님,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며 고마워할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 뒤로 고객이 하나둘 늘었어요.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였지만 그들의 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저도 한때 숫자 속에서 버텼던 사람이니까요. 가끔 사무소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재훈 씨가 저를 망신 주던 그 집들이 날이 떠올라요. "얘는 그냥 격리 좀 하다 팀장 된 거야." 라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죠.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날의 사직서는 제게 자유를 줬고 저는 그 자유로 새 인생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저는 많은 걸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전 남편 옆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선 순간들. 저는 50대 후반에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라고 믿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깎아내린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깨닫고 비로소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아끼며 당당히 걸어가세요. 미경님의 사연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였죠. 20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내민 미경님의 용기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께 큰 공감과 힘이 됐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 어땠는지 여러분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마켓이었습니다.